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목표는 구조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면역 억제제를 잘 써서 특별한 부작용이라든지 거부 반응 없이 환자분들이 장기를 가지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양리요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식하시고 어떤 약을 가장 많이 드시는지, 제가 어떤 약을 먹게 된다면 왜 이렇게 약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먹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약제는 면역 억제제, 즉 거부 반응 예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말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감염 예방하는 약들, 여기서 예방이라는 거는 이미 생긴 감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올 수 있는 다른 감염증을 예방하는 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합병증, 특히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혈압이나 혈당 조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 반응 예방하고 장기는 잘 유지하면서 대신에 면역 억제제 때문에 올 수 있는 내과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해보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왜 드셔야 하는지, 이거는 다들 잘 아시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걔가 이제 평소에는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뭔가 다른 감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받은 장기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역 체계를 조금 억제해서 이식받은 장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면역 억제제를 제일 이제 예민해 하시는 부분이 옆에 애랑 우리 애랑 비슷한 시기에 이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애는 훨씬 적게 먹어요. 내지 이제 성인들도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먹어야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내지는 옆에 애는 2알 먹어요. 근데 왜 저희 애는 3알이나 먹죠? 저희 애가 어디가 안 좋은가요? 일단은 면역 억제제라는 건요, 적게 복용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 많게 복용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별로 피 안에서 혈중 농도를 확인을 해서 딱 맞는 용량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식받은 시기가 비슷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드시는 양의 차이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따라서 몸 안에 약이 흡수되고 빠져나가는 데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드시는 개수 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거부 반응의 위험성 때문에 약 농도를 조금 강하게 쓰다가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약을 지속하다 보면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점차 약은 조금씩 줄이기는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면역 억제제는요, 각각 그 시기에 맞는 양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부 반응이랑 감염 그 사이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잘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체중,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특히 성장이나 발달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면역 억제제 종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일 유명한 거는 프로그람. 그래서 이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거는 약을 회사에서 판매하는 이름이 있고요. 판매하는 이름 말고 약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거고 회사에 따라서 프로그람 내지는 타크로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계열 약제로서 산티민이라든지 사이톨 같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타크롤리무스를 기본으로 해서 2번에 있는 스테로이드, 3번에 있는 마이코피놀레이트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세요. 아니, 면역 억제제 좋지도 않다는데 왜 3가지나 먹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함으로써 각각의 약제를 이제 만약에 한 가지만 유지했을 때는 농도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면 보조하는 약제들 3가지를 같이 씀으로써
이제 약을 각각의 양을 조금씩 낮춤으로써 다른 약제가 나타내는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고요. 보통은 문제 없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병합을 해서 쓰다가 마이코페놀레이트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이코페놀레이트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그거 하나는 제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어머님들 TV에서 많이 보셔서 스테로이드가 성장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 타크롤리무스 계열의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끊는 게 가능해졌고, 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 저해가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따라잡는 그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 같은 경우도 아기들이 이식을 받으면 스테로이드는 조금 빨리 줄이거나 빨리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각각 약제들 모양 좀 보여드리고 이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약, 제일 근본이 되는 약입니다 라고 했던 게 타크롤리무스, 아시기로는 프로그랍 내지는 타크로벳이고요. 드시는 거는 12시간 공복에 복용을 하실 거고 간격은 12시간. 그래서 콩팥 받은 아가들은 8시, 8시, 간 받은 애기들은 10시, 10시 시간 딱 맞춰서 드셔야 돼요 라고 저희 설명드리는 약이고요. 부작용은 당연히 면역 억제제니까 감염 문제 있을 수 있고, 초반에는 고용량을 쓰고 아직 내가 약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손떨림, 특히 손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글씨 쓰려고 하거나 숟가락 잡으려고 하거나 집중하면 좀 더 떨리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 이상이라고 해서 손발이 조금 저려요, 내지는 감각이 평소보다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초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에 익숙해지고 농도를 좀 떨어뜨리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으로는 혈당 상승이라든지 혈압 상승 있을 수 있고,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작용이 신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셔주시는 거 중요하고, 혈당이나 혈압은 문제가 없어도 자가 체크 꾸준히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몽은 이제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자몽 파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몽 같은 경우는 자몽이랑 약이 같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약이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이 점점 빠져나가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약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건데, 자몽을 같이 드시면 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그러면 약이 몸에서 쌓이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몽이 들어간 것들은 드시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도 아까 앞서 보신 타크롤리무스랑 비슷한 계열 약제 마찬가지로 이제 근간이 되는 약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부작용 측면을 비교를 해서 타크롤리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선택하는 약제고요. 드시는 거 12시간 간격, 자몽 주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부작용 측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초반에는 저희가 주사로 막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는 드시는 알약 하얀 거 4개, 3개, 2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약제예요. 거부 반응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약제고요. 약은 하루에 한 번 드실 건데 이게 몸 안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약은 가능하면 아침에, 그리고 위장장애가 심한 약이니까 아침 식사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점차 이제 초반처럼 강한 용량을 계속 지속하지는 않고요. 용량을 많이 줄여서 최소한의 양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아예 중단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단은 혈당이랑 혈압 조절, 가장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약제고요. 말씀드렸듯이 위장장애, 그리고 피부가 좀 약해질 수 있어서 초반에 고용량 쓸 때는 선크림 잘 바르시는 거 중요하겠고, 그리고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뼈 건강 같은 거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약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조금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건강하게 햇빛 쐬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요법 들어가는 약제고요. 약은 셀세트, 마이렉트, 마이풀틱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간 받으신 분들 셀세트, 마이렉트 드시고 신장 받으신 분들은 마이풀틱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약은 12시간 간격 드시는 약이고,
그 앞서 프로그램 그런 거 같이 드실 때 한꺼번에 복용하실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그래서 속이 쓰린 것 같은 느낌 말고요. 부글부글해요, 내지는 우르르 쾅쾅하는 느낌이 있어요처럼 이제 위장장애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시면 병원에서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매래 오실 때마다 증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부작용은 이제 백혈구가 줄어드는 건데요. 저거는 주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요. 피 검사하면서 문제되면 이제 그때 면역억제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면역억제제 이외의 약물은 감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약제들이 있고요. 첫 번째 거는 세트린이라고 하는 약은 보통 면역억제제를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걸리는 폐렴인데 면역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걸리는 폐렴이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는 약제고요. 그리고 플루코나졸은 곰팡이 예방하는 약이고, 애기들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성인들은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면역을 거의 갖고 있어요.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이식 전에 검사를 한번 한 다음에 만약에 애기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생각이 되면 발사이트라는 약제 같이 복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애기들은 어머님들이 약을 챙기시기 때문에 발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기형성이 있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먹이거나 하실 때도 장갑 같은 거 좀 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글도 두 가지 드릴 거예요. 이제 이식하고 가장 많이 생기는 감염이 호흡기 쪽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 비뇨기계 쪽 감염이나 간 받은 애기들은 담도 쪽 감염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쪽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글을 두 가지를 저희는 보통 사용을 하고요. 세균을 잡는 가글, 곰팡이를 잡는 가글. 그래서 저희 그냥 흔히 빨간 가글, 노란 가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노란 가글 같은 경우는 우물우물해서 꿀꺽 삼켜주시는 편이 더 좋으시고요. 빨간 가글 같은 경우는 우물우물해서 뱉어내시는 가글입니다. 그래서 가글 하실 때의 포인트는 물로 입을 헹구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식후에 하시는 가글이라면 물 드실 거 다 드시고 양치할 거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가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들어가는 약들은 아까 스테로이드 약제가 위장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위장장애 예방하는 약들이 쭉 들어가고요. 보통 이식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귀찮아하시는 게 아루사루민 하루 4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 때문에 초반에는 사용하는 약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억제제 줄이고 어느 정도 감염에 취약한 시기가 지나면서 감염 예방하는 약들 없어지고 하면은 약이 많이 이제 그 후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아셔야 될 거는요. 면역억제제는 용량이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면역억제제 농도를 유지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도 용량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외래를 오실 때는 용량이 오늘은 얼마지?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꼭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애기들 말고요. 이제 애들 뭐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은 학교에서 챙겨야 되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면역억제제만큼은 좀 본인이 챙기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드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정해진 외래를 못 왔어요. 그런 경우에 외래 못 왔네? 약이 없네? 그럼 다음에 와서 약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이 부족할 것 같으면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외래를 꼭 땡겨서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면역억제제뿐만 아니라 저희 원내에서 드리는 모든 약은 내가 이거 먹었더니 뭐가 안 좋아요 이러면서 임의로 중지하지 마시고 꼭 병원 와서 확인받고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는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약물 복용을 잊는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병원이랑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6시간을 간격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에 드실 면역 억제제가 원래는 12시간 후여야 되는데 절반이면 6시간이죠. 그래서 6시간보다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시에 내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점심 식사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나 아침약 안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 1시, 2시쯤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음 약 드실 때까지 6시간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약을 빨리 드시는 거예요. 네, 드시면 되고 저녁약은 대신에 시간 크게 옮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드세요. 괜히 그거 계산하시다가 다음 약도 잊어버리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저녁 한 4, 5시, 6시, 7시 됐는데 아침약 안 먹었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2배 용량을 드시면 안 되신다는 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막 당황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들었고 가장 시간도 지켜야 되고 막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당황했기 때문에 아침약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2배를 드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아침약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면역 억제제 빠뜨리시면요. 그거 좀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에 외래 오실 때 며칠날 뭐 빼먹었어요. 며칠날 아침약을 못 먹었어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다른 약들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킨다든지 내지는 약물 농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면역 억제제,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타크롤리무스, 프로그랍이나 타크로벨 같은 애들이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제에 속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약 지으실 때는 꼭 장기 이식 받았습니다. 면역 억제제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제약 약물의 농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적어놨듯이 진통제를 포함한 일반약 감기약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여기 어깨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소형 진통제 계열이거든요. 그 계열 약제들이 콩팥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가 워낙에 신장 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인데 거기에 이제 더 신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사용을 안 하는 약제거든요. 그런 거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한약이나 약초 특히 우리나라 분들 홍삼은 뭔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굉장히 있으신데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도 면역 억제제 농도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다 이제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고민이 이제 아르사르닌이 왜 위를 코팅시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이제 그게 전에 1시간 피우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제 보통 5시나 6시에 먹잖아요, 아침에. 네. 먹게 되면 애기가 물부터 찾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때 전 늘 고민인 게 물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르사르닌 순서. 예, 순서. 물이랑 아르사르닌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르사르닌을 이제 식전에 좀 드시기 힘들게 넣어놓은 이유가 면역 억제제 드시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팅을 한번 하기 때문에 다른 약재들이랑 시간도 떨어져야 되고 특히나 면역 억제제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막 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물을 어떻게 먼저 드시냐면 그거랑은 전혀 관계는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아르사르닌 드시고 노란색 각을 하시잖아요. 그거 순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르사르닌 먹고 뒤에 최소 1시간은 띄우라고 하는데 면역 억제제 좀 조심하라는 얘기 혹시 다른 거? 원래는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약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사실 식전에 드시는 위장약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는 확실히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 애기가 스타팅 노란색 그걸 먹으면 그냥 이렇게 가글을 못하니까 이건 곧바로 생기거든요. 네네. 크게 상관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입안을 한번 꽉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간 각을 왜 각을 이렇게 거즈에 묻혀가지고 닦아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꿀꺽 삼키면 삼키는 것 자체로도 물론 이제 전신적인 효과는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니스타층이든 빨간 가글이든 이제 가글을 하고 나면 뭐랑 똑같냐면 우리 손에 연고를 발랐어요. 근데 뭔가를 먹게 되면 그 손에 바른 연고를 씻어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작용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원래는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한 30분 정도는 다른 거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양분이 줄어들게 되면 네. 그 저녁을 먹는 시간 10시, 10시를 당길 수도 있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어머니들 제일 큰 고민이 처음에는 그 자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한 2, 3개월은 애들이 어딜 안 가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학교를 쉬는데 이제 학교 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외래에서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뭐 아이의 학교 가기 전에 먹거나 이렇게도 옮겨드리고 아니면 아기가 만약 일어나는 시간 때문에 좀 힘들다 하면 아이를 좀 더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태어나실 때 아마 다들 저희 부격상담실 번호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에 대해서 문의 있으시면 부격상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